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아버지라 불렀지만 머슴으로 살아야 했던 한 청년이 10년 묵은 약조 한 장으로 세상을 뒤집은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6살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 손에 이끌려 낯선 집 대문을 들어선 날 소년은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10년을 머슴처럼 살게 될 줄은. 아버지라 부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밥상은 따로였습니다. 친아들 셋은 사랑채에서 먹고 이 아이는 부엌 옆쪽 마루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시목이 이놈아,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했어? 이놈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만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슴속 나무 상자 안에 도장 찍힌 약조 한 장이 있었으니까요. 10년을 성심껏 섬기면 고을원님 자리를 주겠다는 그 종이 한 장 하나만 믿고 3650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변판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깊숙이 갇혀 글도 못 읽던 외동딸이 몰래 서찰 한 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을 겁니다. 손에 쥐게 만들어야 해요. 그 순간부터 조용하던 이 집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숨보다 아끼던 백마가 하룻밤 사이 흑마로 둔갑했고 기세등등하게 나선 세 아들은 하나씩 빈손으로 기어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대성통곡하며 돌아왔고 둘째는 벌거벗은 채 왔으며 셋째는 신선이 되어 백발로 귀가했습니다. 과연 10년 묵은 약조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머슴처럼 살아온 청년은 끝내 원님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상도 하동 고을 어귀에 매화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매화가 피고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림 같다면 그림 같은 동네였죠.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 담장만 세 겹으로 두른 기와집 한 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붕이 몇 겹이나 겹쳐 보였고 마구간은 웬만한 집 사랑채보다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수군댔어요. 변판서 내겐 세상에 없는 것이 없다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 죄다 거기 있다 아입니까? 그 집 주인은 변판서 변익순이었습니다. 벼슬은 높고 재산은 두둑하고 체면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아랫사람이 장기침 한 번 잘못해도 눈을 부라렸죠. 슬하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들은 날마다 사랑채에서 책을 읽었고 딸 변이슬은 안채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뒤뜰에서 날마다 장작을 패고 마구간을 치우고 분뇨동이를 지고 골목을 오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시모. 나이는 26이었죠. 시목의 친부는 정찬판이었습니다. 변판서와 평생 막역하게 지낸 친구였죠. 정찬판은 시목이 16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기 직전 그는 변판서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하에. 변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16살 시목은 변판서 댁 대문을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변판서는 그날 시목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너도 아비처럼 훌륭한 관리가 되고 싶다 하였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직 관직에 나갈 때가 아니다. 우리 집에서 10년간 성심껏 일하고 나면 내가 그때 좋은 자리를 하나 내어주마. 변판서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0년 성심으로 집안을 섬기면 경상도 단천연 현감으로 청거하겠노라. 그게 약조 한 장이었죠. 약조 한 장, 약조 한 장. 말 한마디가 이 사람 묶었네. 울고 싶어도 울 수조차 없었던 그 세월이 다 내 것이었네. 검게 칠한 백마 위로. 그런데 말이 10년이지 그 세월이 어디 쉬운 세월입니까? 변판서는 시목을 양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라 했죠. 그러나 밥상은 따로 받았습니다. 새 아들이 사랑채에서 진지를 드실 때 시목은 부엌 옆쪽 마루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이 한두 가지 적었습니다. 이불도 달랐고 신발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사람이 머슴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지목이 이놈아! 빨리 와서 이거 치우래도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깜깜 소식이냐? 예, 아버지. 이것들만 정리하고 얼른 가서 치우겠습니다. 변판서가 시목을 부를 때는 언제나 이름 뒤에 이놈아가 붙었습니다. 새 친아들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는 말이었죠. 시목은 그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꾹 참았어요. 가슴 안쪽 나무 상자에 그 약조 한 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견디며 살아간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변판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지나도록 단천이란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목은 날수를 세고 있었어요. 정확히 3650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에서 아침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시목은 마구간을 치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변판서가 목숨보다 아낀다는 백마설풍이 여물을 먹고 있었어요. 하얀 털이 비단처럼 윤이 났습니다. 여물통에는 늘 좋은 것만 담겨 있었죠. 시목은 그 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무 상자 안 약조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10년이 떠올랐죠. 그날 아침 시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목은 새벽마다 분뇨동이를 졌습니다. 변판서 댁 뒤뜰에서 골목 끝 걸음더미까지 왕복 200걸음. 하루에 4번을 오갔어요. 어깨가 베겨도 내색하지 않았고 냄새가 밴 손으로 저녁밥을 먹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0년이었죠. 오늘도 시목은 동이를 지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똑같이 맴돌던 생각이 있었어요.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변판서는 아무 말이 없다. 약조 한 장. 가슴 안쪽 나무 상자 안에 고이 접어둔 그 종이. 변판서의 관인이 찍힌 그 종이를 시목은 3650번의 아침 동안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종이를 써준 사람은 잊은 듯 했어요. 아니, 잊은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시목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시목의 발이 딱 멈췄습니다. 불량배 셋이 담장 쪽으로 여자 하나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패랭이를 눌러 쓴 건달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을 뻗어 여자의 보자기를 잡아채려 했죠. 시목은 잠깐 상황을 봤습니다. 어깨에 맨 분뇨동이의 무게가 갑자기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뛰어들면 동이가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또 퍼 담아야 하죠. 그런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동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건달들을 향해 들이부었습니다. 악취가 골목을 덮쳤어요.
건달 셋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로 밀치며 달아나는 꼴이 볼만했죠. 시목은 빈 동이를 내려놓고 여자 쪽을 봤어요. 변판서댁 외동딸 변이슬이었습니다. 이슬은 담장에 등을 붙인 채 보자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아직 흔들렸지만 입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건지 창피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죠. 이윽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냄새가 좀 나긴 해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시목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슬은 보자기를 고쳐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두 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오늘 사러 나온 게 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인이 그를 알면 집안이 어지럽다 하시지만 그녀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 시목의 눈을 봤어요. 그래도 읽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이슬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목은 빈 동이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읽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다. 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자기한테도 해당되는 말 같아서였죠. 그날 저녁 시목이 마곡간 앞을 지날 때 발치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글씨가 작고 단정했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뒤 매화골 장터 어기 봉이 주막으로 책 한 권을 맡겨두겠습니다. 오늘 못 사온 것이니 받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목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접어서 가슴 안쪽에 넣었어요. 약조 한 장 바로 옆에. 봉이 주막은 매화골 장터 어기 느티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주모봉이는 시목과 나이가 비슷했어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죠. 시목이 힘든 밤에 들러 술 한 잔 마시면 말없이 따라주고 다 마시면 말없이 치워줬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참 편했어요. 시목이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봉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소? 안쪽에 맡겨둔 것 있소. 선반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낡은 천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만 묶은 매듭이 단정했습니다. 시목이 그걸 받아들자 봉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씨가 다음에 답장이 있으면 여기 맡기라 하셨소. 시목은 봉이를 봤습니다. 봉이는 술을 닦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내가 아는 건 그게 다요. 그날부터 봉이 주막이 거점이 되었습니다. 서찰이 오고 갔습니다. 처음엔 책 이야기였어요. 이슬은 읽은 책에 구절을 적어 보냈고 시목은 그 구절에 대한 생각을 짧게 써서 답했습니다. 봉이는 둘의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서찰이 오면 받아두고 찾으러 오면 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러다 어느 날 이슬의 서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약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분은 스스로 꺼내실 분이 아니에요. 말로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손에 쥐게 만들어야 해요. 시목은 그 종이를 3번 읽었습니다. 안채 깊숙이 갇혀 글도 못 읽는다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목은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안쪽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서찰에서 이슬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보다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백마 설품이에요.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시목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이가 옆에서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씨 말이 맞소. 내가 봐도 변판서 영감은 그런 양반이요. 시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국간 쪽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튿날 아침 시목은 평소보다 일찍 마국간에 나왔습니다. 설풍이 여물을 먹고 있었어요. 하얀 털이 새벽빛에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시목은 여물통을 갈아주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어요. 마국간지기 노인은 아직 사랑채 쪽에 있었습니다. 안채는 조용했고
담장 너머 골목도 인기척이 없었죠. 시목은 설풍의 목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고생해야겠어. 시목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 봉이의 서찰 한 장 덕분이었습니다. 사흘 전 봉이가 짧게 써보냈어요. 변판서 영감이 모레 진주 가명에 급히 다녀온다 합디다. 그 날짜 잊지 마시오. 봉이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귀가 밝은 편이었습니다. 가명 쪽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넘겨들었고 변판서 댁 하인이 술을 마시다 입을 살짝 연 것도 봉이가 받아뒀죠. 시목은 그 서찰을 읽고 날짜를 셌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그날 밤 시목은 이슬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슬의 답이 이튿날 아침 봉이 편으로 왔어요. 묵은 먹물과 진흙을 섞으면 털에 잘 밴다고 들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쓰세요. 시목은 그 서찰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안채에 갇혀 지내는 여자가 먹물과 진흙을 섞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시목은 부엌에서 묵은 먹물 한 사발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뒤뜰 흙을 개어 섞었습니다. 색이 짙고 걸쭉해질 때까지 저었죠. 손이 새까맣게 물들었어요. 마구간지기 노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시목은 마구간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설풍은 자고 있었어요. 시목이 코 옆에 손을 가져다 대자 콧김이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시목은 소를 들어 설풍의 목덜미부터 천천히 먹물을 발랐어요. 등, 옆구리, 다리, 꼬리까지. 설풍은 처음엔 몸을 흔들었지만 이내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순한 말이었어요. 조금만 참아. 비 한 번 맞으면 다시 하얘질 거야. 시목은 속삭이며 솔질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마구간 안에는 이제 하얀 말 대신 털이 고르고 윤기 있는 흑마 한 필이 서 있었습니다. 시목은 솔과 남은 먹물을 뒤뜰 구석에 묻었어요. 손을 씻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설풍의 크고 순한 눈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변판서는 일찍 일어나 가명 행차를 준비했어요. 망건을 고쳐 매고 관복을 차려입고 하인을 불러 말을 끌어오라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날이 마구간에 설풍이 없습니다. 변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 직접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변판서는 마구간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설풍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변판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설풍은 변판서가 10년 넘게 함께한 말이었습니다. 임지로 부임할 때도 한양을 오갈 때도 항상 설풍이었어요.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변판서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오늘 가명 행차는 잠시 미룬다. 당장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설풍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 어서 나가 찾아.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변판서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한 지 1시경이 지났을까요? 뒤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났습니다. 시목이었습니다. 흑마를 끌고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변판서가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흑마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났느냐? 설풍을 못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말이 길 잃고 골목을 헤매기에 데려왔습니다. 탈만한지 한번 보십시오. 변판서는 흑마를 살폈습니다. 다리가 곱고 눈빛이 맑았어요. 근육이 탄탄하고 숨결이 안정돼 있었습니다. 변판서가 등을 두어 번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제법
튼튼한 놈이로구나. 가면까지 충분히 뛸 수 있겠습니다. 변판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풍이 없어진 건 아직 마음에 걸렸지만 가명 약속은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마국간지기를 불러 계속 설풍을 찾으라 이르고 시목을 돌아봤습니다. 이 말을 데려온 것은 내가 한 일이니 상을 내려야겠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시목은 잠시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로 주시는 상은 필요 없습니다. 변판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뭐라? 10년 전에 쓰신 약조가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그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말로 하시면 제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수결을 한 문서로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도 마국간지기 노인도 마루 끝에서 엿듣던 새 아들도 모두 숨을 죽였어요. 변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목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변판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변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져오너라 종이와 붓을. 변판서는 사랑채 서안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시목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변판서는 무겁게 붓을 내려쓰기 시작했죠. 정시목을 진주가명 관찰사에 청거하여 단천연 원님 자리를 재숙해 하겠노라. 다 쓰고 나서 관인을 꺼내 천천히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변판서는 그 종이를 시목에게 내밀었습니다. 시목은 두 손으로 받았어요. 종이가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판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시목은 그 종이를 가슴 안쪽에 품었습니다. 약조 한 장 옆에 나란히. 변판서는 그날 오후 흑마를 타고 진주가명으로 향했습니다. 시목도 서약서를 품에 품고 단천연으로 떠났습니다. 사흘 뒤 변판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명일을 무사히 마쳤다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날부터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이틀째 내렸습니다. 변판서는 흑마를 마국간에 들였어요. 마국간지기 노인이 말을 씻겨주다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비에 젖은 말의 목덜미에서 검은 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노인이 수건으로 닦아보자 털 아래에서 하얀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변판서를 불렀어요. 변판서는 직접 마국간으로 들어와 흑마를 봤습니다. 빗물과 먹물이 섞여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발목부터 등까지 씻길수록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에 있는 작은 별 모양 흰 점이 나타났을 때 변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설풍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말의 그 점을 변판서는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 마국간 안이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변판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설풍의 이마를 손으로 쓸었죠. 설풍은 코를 한 번씩 불었습니다. 변판서의 표정이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전 시목은 이미 단천을 향해 길을 떠난 뒤였습니다. 수결된 문서를 품에 넣고 짐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걸었어요. 매화골 장터를 지날 때 봉이가 주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주먹밥 하나를 내밀었어요. 시목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시오. 봉이가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목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동에서 단천까지 사흘거리. 발 아래 흘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변판서는 장남 변한복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단천에 내려가 그놈을 끌고 오너라. 한복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평소에도 무거운 분이었는데
오늘은 더 무거웠어요. 설풍일이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반드시 끌고 오겠습니다. 한복은 맏아들답게 어깨를 펴고 대답했어요. 그는 세 형제 중 가장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고 집안의 위험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했죠. 그런 한복에게 시목은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아버지 친구의 자식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10년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수결 문서를 들고 도망갔으니 기가 찼어요. 두고 봐라. 내가 직접 가서 그 종이를 되찾아오마. 한복은 다음 날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하동에서 단천까지 사흘거리. 서두르면 이틀 반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의 서찰이 더 빨랐습니다. 한복이 집을 나선 날 아침, 이슬은 이미 봉이편으로 시목에게 서찰을 보냈어요. 첫째 오라버니가 내일 출발합니다. 평소 체면을 매우 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시목은 그 서찰을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관아 마당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아전들이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목은 수석 아전 막동이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까지 준비할 것이 있다. 막동이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준비 말씀이십니까? 시목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막동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복이 단천관아 앞에 도착한 것은 사흘째 오후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 신발이 헤어져 있었어요. 먼지가 도포 자락에 가득 묻었습니다. 그래도 한복은 자세를 가다듬고 관아 대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한복의 발이 멈췄습니다. 관아 안이 온통 흰빛이었어요. 아전들이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흰 천이 걸려 있었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구석에는 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당 한가운데서 상복을 입은 채 땅이 꺼져라 곡을 하고 있는 시목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곡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처마 끝에 앉아있던 참새들까지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한복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전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지나가는 것을 잡았어요. 여보게,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전은 고개를 들더니 한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 먼 데까지 오셨군요. 소식을 못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아전이 목을 매며 말했어요. 방금 전에 하동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하동 변판서 나리께서 급작스레 돌아가셨답니다. 한복의 귀가 윙했습니다. 뭐라고? 예, 도련님.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아이고, 원님께서 얼마나 비통해 하시는지 보십시오. 아전이 마당 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시목이 이마를 땅에 찢다시피 하며 곡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찌 이리 갑작스럽게 가셨습니까? 소자가 불효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복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불과 며칠 전 그 든든한 어깨로 사랑채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함께 시목을 혼내줄 계획을 세우던 그 아버지가, 한복의 무릎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전들이 일제히 곡을 시작했어요. 관아 마당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복은 그 울음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빨리 본가로 가봐야 한다. 한복은 혼이 나간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 길을 도로 달렸어요.
신발 바닥이 다 닳도록 달렸습니다. 하동까지 사흘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동 매화골 어귀가 보였습니다. 한복은 본가 대문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두드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쿵쿵쿵.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변판서가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망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한복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변판서가 천천히 담뱃대를 들어 아들의 이마를 탁 쳤어요. 에라 이놈아. 낯짝이 그게 뭐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아있냐고 묻는 놈이 어디 있어. 어서 들어오지 않고. 한복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변판서는 한복을 내려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단천은 가봤느냐? 예, 그 놈은 끌고 왔느냐? 한복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도 못했어요. 변판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복은 대문 앞에 한참 더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슬금슬금 쳐다봤어요. 한복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창피했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봉이가 시목에게 짧은 서찰을 보냈습니다. 큰 도련님이 매화골 장터를 지나가는 걸 봤소. 신발이 두 짝 다 달아 있었소. 시목은 그 서찰을 읽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봉이도 참았겠죠. 이슬의 서찰도 하루 뒤에 왔어요. 첫째 오라버니가 꾸중만 실컷 듣고 방에 들어가셨답니다. 사흘째 나오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시목은 그 서찰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변판서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한복이 방에서 나오자 불렀어요. 이번엔 둘째가 가거라. 차남 변한성은 현관은 달랐습니다. 체면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편이었고 공부보다는 먹고 마시는 자리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늘 의젓한 척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누굽니까? 형은 속았어도 저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 종이를 되찾아오겠습니다. 변판서는 말없이 손을 저었어요. 어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성은 그날 오후 길을 나섰어요. 단천까지 사흘 거리. 형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의 서찰은 이번에도 더 빨랐습니다. 둘째 오라버니가 오늘 출발했습니다. 술과 여색에 약하신 분입니다. 시목은 서찰을 읽고 봉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봉이의 답이 이튿날 왔습니다. 알겠소. 단천 가는 길목 삼거리 큰 주막 말씀이시죠. 내가 먼저 가 있겠소. 한성이 삼거리 주막에 들어선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당겼어요. 뭔가 따뜻한 것 한 장 걸치고 싶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데 안에서 밝고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모가 웃고 있었어요. 나이는 젊었고 눈매가 시원했습니다. 차림새도 단정했어요. 한성은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먼 길 오셨나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예. 단천 쪽으로 일이 있어서. 단천이면 아직도 하루는 더 가셔야죠. 오늘은 여기서 쉬어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주모가 술상을 차렸어요. 안주도 제법 잘 놓였습니다. 한성은 첫 잔을 들이켰어요. 선비님은 한양 쪽에서 오셨나요? 말씨가 단정하시네요. 그렇소. 하동 쪽이오만 한양도 몇 번 다녀왔소. 역시 그러실 것 같았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반듯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한성의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세 잔. 주문은 잔이 비면 어느새 채워졌어요. 안주도 자꾸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도 잘 맞았어요. 한성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집안 이야기, 형제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까지 술술 나왔어요. 아버님이 판서 자리에 계셨다고요? 어쩐지 도련님 됨됨이가 예사롭지 않다 했어요. 허허, 뭐 그렇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더니 어느새 주막 안은 둘뿐이었어요. 주모가 잔을 한 번 더 채우며 슬쩍 말했습니다. 저희 서방님이 사냥을 나가셨어요. 내일 저녁에야 돌아오신대요. 한성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술 기운이 얼굴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소. 혼자 있으니 좀 무섭기도 하고 도련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네요. 한성은 저고리 고름을 매만졌습니다. 그러다 스스로도 모르게 고름을 풀었어요. 알몸이 되어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대문 밖에서 쾅쾅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나요! 문 열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크고 거칠었습니다. 주모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 서방님이 일찍 오셨네요. 한성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술이 싹 달아났어요. 네,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소. 사냥이 일찍 끝나신 모양이에요. 어쩌죠, 도련님. 빨리 숨으셔야 해요. 어디에? 주모가 쪽문을 열었습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었어요. 안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안에 괴짝이 있어요. 얼른 들어가 계세요. 제가 내보내 드릴게요. 한성은 발가벗은 채 옆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괴짝이 있었어요. 뚜껑을 들고 안으로 몸을 구겼습니다. 뚜껑을 닫으니 칠흑같이 캄캄했어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열어? 깜빡 잠들었었어요. 사냥은 잘 되셨어요? 됐어.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줘요. 발소리가 요란하게 마당을 지났습니다. 한성은 괴짝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쾅! 뭔가가 옆방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여기 있어? 아, 그건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이 왜 여기 있어? 이거 치워요. 치우긴 뭘 치워요. 당신이 사다 놓고. 내가 언제 이걸 샀어? 이거 치우라고요.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살림살이가 날아다니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아이고 소리가 뒤섞였어요. 괴짝 안에서 한성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저 서방이 산적 같다더니 과연 이로구나. 성깔이 불같구나. 이러다 나도 저 살림살이처럼 부서지는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괴짝이 붕 떴습니다. 이거 밖으로 내던져요. 남편이 괴짝을 통째로 들어올린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괴짝이 방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한성은 안에서 이리저리 굴렀어요. 아이쿠. 온몸이 부딪혔습니다. 이마가 뚜껑에 찌이고 무릎이 옆판에 박혔어요. 머리가 빙빙 돌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웅성거리는 소리에 한성이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주위가 캄캄했어요. 한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이승이야, 저승이야? 그러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끼이 소리가 나더니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한성은 눈이 부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천천히 떴습니다. 머리 위에 아버지 변판서가 있었습니다. 변판서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딱히 놀라지도 않은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어찌 계십니까? 설마 여기가 저승이랍니까?
한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변판서는 아들의 머리를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에라, 이놈아. 저승은 무슨 저승이야. 알고 보니 괴짝이 마당 밖으로 굴러나가 골목을 한참 굴렀고 다음 날 아침 행상 무리가 발견해서 하동까지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변판서는 마침 매화골 장터에 나왔다가 골목에서 굴러온 괴짝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뚜껑이 열리자 알몸에 멍투성이인 아들이 나온 것이었고요. 단처는 가봤느냐? 그놈은 끌고 왔느냐? 변판서는 아들을 한 번 더 쥐어박고 돌아섰습니다. 한성은 괴짝 안에서 기어나와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한성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이의 서찰이 시목에게 도착했습니다. 괴짝이었소. 그래도 살아나왔답니다. 시목은 그 서찰을 읽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슬의 서찰도 왔어요. 둘째 오라버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일주일째 방에서 안 나오신다고 하네요. 첫째 오라버니도 아직 안 나오셨으니 두 분이 각자 방에서 사이좋게 계신 셈이네요. 시목은 그 서찰을 봉이 편으로 보냈습니다. 봉이도 웃으라고요. 변판서는 닷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내 변한준을 불렀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던 한복과 한성도 이번엔 따라 나왔습니다. 셋이 사랑채에 나란히 앉았어요. 변판서는 세 아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한 사람씩 한복, 한성, 한준 순서로.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한준아, 예. 아버지, 내가 가거라. 한복과 한성이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준은 형들을 힐끔 봤어요. 그러다 아버지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고 가슴을 폈습니다. 아버지, 제가 누굽니까? 변판서가 눈썹을 올렸어요. 5살에 사서삼경을 떼고 도교며 연단술이며 모두 꿰뚫은 저입니다. 형들이 속았어도 저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놈을 반드시 아버지 앞에 끌고 오겠습니다. 변판서는 잠시 한준을 봤습니다. 내가 아비의 유일한 희망이다. 어서 다녀오거라. 한복과 한성은 각자 천장을 봤습니다. 한준은 다음 날 새벽길을 나섰어요. 형들과 달리 한준은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단청 가는 길을 미리 그려봤고 어느 주막에 묵을지도 생각해뒀어요. 술자리는 피할 것이고 낯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준비가 부족했던 거야. 나는 다르다. 단청 가는 산길을 접어들면서 한준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는 게 많으니 겁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풍악 소리가 크게 울려왔습니다. 한준은 걸음을 멈췄어요. 산속에서 풍악 소리라니 이상했습니다. 한준은 잠깐 귀를 기울였어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소리나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깐 보고 가는 것뿐이야. 확인만 하면 돼. 소리를 따라 산길을 벗어나자 바위가 넓게 펼쳐진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머리가 눈처럼 하얀 노인 둘이 바위 위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리따운 여인들이 사뿐사뿐 걸으며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이동자 둘이 술병을 들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준은 숨을 삼켰어요.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노인들의 풍채가 범상치 않았어요. 옷이 세상의 것 같지 않았고 기운이 달랐습니다. 한준이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문득 바둑을 두던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허허, 속세 사람이 이곳엔 어인 일이신가?
한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속세 사람이라니요? 어리둥절하던 것도 잠시 한준의 눈이 노인들 뒤에 쌓인 무언가에 꽂혔습니다. 반짝이는 엽전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앞면에 글씨가 보였어요. 해동통보 고려시대 엽전이었습니다. 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려 엽전의 선녀 같은 여인들의 천녀는 산듯한 노인들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선이었습니다. 신선님들께 인사 올리옵니다. 한준은 납작 엎드렸어요. 두 노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만 이리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야 있나? 이리 와서 한잔하게나. 한준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청이동자가 잔을 내밀었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술은 말이야,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을 더 사는 술이고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되는 술이라네. 한준의 눈이 빛났어요. 신선이 되는 술, 그런 게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한준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5살에 사서삼경을 뗀 자신이 모르는 게 있어야겠습니까? 귀한 것을 제가 감히 마셔도 되겠는지요? 다른 노인이 손을 내저었어요. 허허, 이 사람아. 우리는 속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걸지 못하는 신선들일세. 그런데 자네는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하다네. 무엇 하는가 쭉 들이키게. 한준은 감격하여 잔을 단번에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한준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좋았어요. 다른 노인이 바로 잔을 내밀었어요. 자, 내 잔도 받으시게. 한준이 또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신선들 뒤에 서 있던 여인들이 쪼르르 달려왔어요. 8명이었습니다. 공자님, 제 잔도 받으시지요. 아니요, 제가 먼저입니다. 제 잔을 먼저 받아주시지요. 8명의 선녀들이 앞다투어 잔을 내밀었습니다. 한준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알겠소. 천천히. 한준은 8선녀들이 건네는 잔을 차례로 받아 마셨어요. 1잔, 2잔, 3잔, 4잔. 잔이 쌓일수록 머리가 몽롱해졌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보니 나도 이제 신선이 되는 모양이로구나. 역시 도교며 연단술이며 공부해두길 잘했어. 신선이 되기만 해봐라. 이 어여쁜 선녀들을 매일같이 봐야지. 그 생각을 끝으로 한준은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준은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한준은 한참이나 누워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신선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청이동자도 여인들도 바둑판도 없었어요. 오직 한준 혼자 산 중턱에 덜렁 누워 있었습니다. 한준은 아래를 봤어요. 자기 옷이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비단 장삼이 걸쳐져 있었어요. 말을 묶어놨던 나무에는 말도 없었습니다. 노잣돈을 넣어둔 전대도 사라졌어요. 이게 뭐야? 골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한준은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물이 필요했어요. 근처 냇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물을 떠마시려고 냇가에 엎드리다가 한준은 멈췄습니다. 물 위에 자기 얼굴이 비쳤어요. 머리카락이 하였습니다. 눈썹도 하였어요. 그리고 턱 아래로 기다란 흰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한준은 한참이나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한 잔 마시면 100년을 더 살고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 했는데 그리 여러 잔을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잠든 사이에 세월이 많이 지난 모양이로구나. 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한준이 고향집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담장도 그대로고 대문도 그대로였어요. 긴 세월이 흘렀어도 집은 잘 이어온 모양이로구나. 한주는 만족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저 멀리 평상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이 보였어요. 한주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변판서를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허허, 우리 부친과 꼭 닮았구나. 자손은 조상을 닮는다더니 저 녀석이 몇 대 손이 됐을까? 한주는 감격하여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허허허, 그놈 참 잘생겼구나. 너는 몇 대 손이더냐? 내가 내 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될 게다. 어허, 내 이놈 퍼뜩절 안 올리고 뭐해? 그런데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책을 번쩍 들어 한준의 머리를 내려박았습니다. 퍽! 잘생겨. 이놈이 어디서 배워먹은 말로 아비 놀려? 멋이 어째? 아이고, 내 팔자야. 첫째, 둘째는 빈손으로 돌아오더니 이번엔 정신이 나간 놈이 돌아오네. 한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아버지? 변판서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후손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였어요. 한준은 눈을 비볐습니다. 변판서가 맞았어요. 아버지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자기 혼자 흰 머리에 흰 수염이 됐으니 그럴 만도 했어요. 변판서는 아들의 흰 머리를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한 번 더 쥐어박았어요. 에라, 이놈아. 신선은 무슨 신선이야. 한주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잉, 내가 신선이 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날 저녁 세 형제가 사랑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복은 먼지 묻은 도포가 아직도 부끄러웠고 한성은 온몸의 멍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한주는 흰 수염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변판서는 새 아들을 보며 오래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셋, 다 돌아왔구나. 예, 셋, 다 빈손이구나. 예. 변판서는 담뱃대를 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구간 쪽에서 설풍이 코를 씩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딸이 그놈을 돕고 있다. 새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판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슬을 데려오너라. 봉이의 서찰이 시목에게 도착했습니다. 새 도련님 모두 돌아오셨소. 빈손으로 그리고 아씨를 부르셨다 하오. 단단히 준비하시오. 시목은 그 서찰을 읽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낮고 무거웠습니다. 변판서는 이슬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이슬은 천천히 들어와 앉았어요. 등이 곧았습니다. 변판서는 딸을 한참 봤어요. 서안 위에는 묶음으로 된 서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목이 이슬에게 보낸 것들이었어요. 마구간지기 노인이 뒤뜰에서 발견해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변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로구나. 이슬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예, 아버지. 백마를 흑마로 바꾼 것도, 예, 첫째 한복을 관아에서 올린 것도, 예, 둘째 한성을 괴짝에 넣은 것도, 예, 셋째 한준을 신선 흉내에 속인 것도, 예, 아버지.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변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판서는 손으로 서안을 짚었어요. 손 아래 서찰 묶음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가문을 욕보였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가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면
여자아이답게 살았어야지. 글을 읽고 서찰을 보내고 남자를 돕고. 이게 양반집 딸이 할 짓이더냐. 이슬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16살부터 읽고 싶은 책을 숨어서 읽어야 했던 것, 서찰 한 장이 유일한 바깥 세상이었던 것, 시목이 10년을 버텨온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것,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슬은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변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산사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근신해라. 이슬이 산사에 들어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승려가 방 하나를 내줬어요.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이 작아서 낮에도 어둑했어요. 이슬은 짐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동집에서도 안채 깊숙이 살았지만 그래도 담장 너머로 매화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는 장터 사람들 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산사는 달랐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뿐이었어요. 이슬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시목은 잘 있을까? 봉이는 이 소식을 들었을까?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붓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리했을 것이었어요. 이슬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소식은 봉이를 통해 시목에게 닿았습니다. 봉이의 서찰은 짧았어요. 아씨가 암자에 갇혔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이번만큼은 봉이답지 않게 덧붙임이 없었어요. 장난기도 없었습니다. 시목은 그 짧은 서찰을 읽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목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관아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슬이 자기를 위해 한 일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슬이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자기가 해야 했어요. 시목은 산사 승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웠어요. 이틀 뒤 매화골 장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판서 댁 이슬 아씨가 산사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는 소문이었어요. 봉이가 장터 여기저기서 그 소문에 말을 얹었습니다. 두부 사러 온 안악한테도 술 마시러 온 사내한테도 슬픔을 담아 전했어요. 소문은 물처럼 퍼졌습니다. 산사 승려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은전 몇 잎을 받은 뒤였습니다. 소문이 변판서 귀에 닿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변판서는 술상을 받다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지금 뭐라 했느냐? 하인이 떨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씨가 산사에서. 변판서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변판서는 우산도 챙기지 않았어요. 도포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하인들이 따라가려 했지만 변판서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변판서의 모습은 이상했어요.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벼슬, 넓은 재산, 엄한 체면. 그 모든 것이 빗속에 씻겨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은 것은 딸을 잃을까봐 두려운 아버지 하나였습니다. 산길은 질퍽했어요.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변판서는 2번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지만 일어나서 또 달렸습니다. 상투가 풀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신발이 진흙 속에 2번 빠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인들이 저 뒤에서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나리, 잠깐만요. 변판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산사 암자 앞에 도착했을 때 변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빗속에 흠뻑 젖은 채 암자 문 앞에 섰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슬아, 번져도 지워지지 않아. 종이 위에 적은 내 이슬아. 맘처럼 이 밤도 지워지지 않아. 이슬아, 아비다. 문 열어라. 방 안에서 이슬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이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아니었어요. 숨소리였습니다. 가쁘고 젖어 있는 숨소리였어요. 이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변판서가 서 있었습니다. 도포가 흠뻑 젖어 무거워 보였어요. 변판서는 딸을 봤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변판서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중한 내 딸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사히 살아있어 줘서 참으로 고맙구나. 이슬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온 것이었어요. 이 비를 맞으며 이 산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문 하나에 아버지, 이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판서는 딸을 안았습니다. 젖은 도포로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뒤에서 하인들이 헐레벌떡 도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변판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빗소리가 암자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변판서는 이슬을 데리고 산사를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판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빗속을 함께. 집에 들어서자 변판서는 사랑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슬은 안채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변판서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안 위에 이슬의 서찰 묶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변판서는 그것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장씩 읽었어요. 읽으면서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서 손이 멈췄어요. 시목에게 보낸 서찰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약조를 지키지 않을 겁니다. 손에 쥐게 만들어야 해요. 변판서는 그 구절을 오래 봤습니다. 딸이 자기를 이렇게 꿰뚫고 있었어요. 10자 남짓한 짧은 문장 안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시목에 대한 안타까움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판서는 서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판서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한복, 한성, 한준이 사랑채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슬도 불렸습니다. 이슬은 안채에서 나와 문 옆에 조용히 섰어요. 변판서는 자식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중 그 누구도 아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되었던 듯하구나. 내 아들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길 바라며 온갖 교육을 시켜 주었건만 너희들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나의 잘못이다. 한복이 고개를 들려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한성은 무릎을 봤어요. 한주는 아직 흰 머리가 다 풀리지 않아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 딸은 세상의 사랑을 받았으면 해 한없이 아껴 키웠건만 그것이 되레 고통이 되었으니 그 또한 내 잘못이다. 변판서는 이슬을 봤습니다. 이슬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들을 다신 그리 대하지 않겠다. 한복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일을 통해 너희들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를 메꾸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해 나갈 일이니 내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어서 나가거라. 새 아들이 어리둥절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한복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나갔어요. 한성은 고개를 극적이며 따라 나갔습니다. 한주는 흰 수염을 손으로 가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랑채에는 변판서와 이슬 둘만 남았어요. 변판서는 이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슬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주 어릴 때 매화골 장터에 같이 나갔을 때였을까요?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이슬아, 예, 아버지. 나는 그저 너를 힘없는 여자아이로만 여겼다. 안채에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딸이 이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는 줄 몰랐구나. 이슬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너는 오라비들 중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혼자 해내었다. 오늘부터 나는 너의 재능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어요. 어젯밤 빗속에 맨손으로 달려온 그 손이었습니다. 이슬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판서는 그러고 나서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시모가 들어오너라. 문이 열렸습니다. 시목이 들어왔어요. 봉이의 서찰을 받고 단천에서 말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온 탓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변판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왔느냐? 예, 아버지. 변판서는 잠시 시목을 봤습니다. 10년이었어요. 16에 들어온 아이가 26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눈빛이 단단했어요. 변판서는 시목이 16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친구 정찬판이 마지막으로 손을 쥐며 부탁하던 그날을. 변판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목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채가 고요해졌습니다. 이슬도 숨을 죽였어요. 변판서 변익순이 아랫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예, 내 그간 너를 나무로만 대하였다. 친구의 자식을 데려다 놓고 약조를 지키지 않았어. 아비처럼 대해주겠다 하고서는 머슴처럼 부렸지. 10년 동안 그러했다. 시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인 내가 아비인 나보다도 내 딸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더구나. 어쩌면 너야말로 진짜 가족이었는지도 모르지. 변판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참으로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마. 시목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10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 그런데 이번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시목은 얼른 소매로 닦았습니다. 변판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목의 눈을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 보자꾸나. 부디 내 사위가 되어 줄 수 있겠니? 시목은 잠시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쪽마루에서 혼자 먹던 밥이 지나갔어요. 이노마가 붙던 호칭이 지나갔습니다. 나무 상자 안 약조 한 장이
3650번의 아침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골목에서 처음 만난 이슬의 눈빛이 봉이가 내밀던 주먹밥이 지나갔습니다. 시묵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님이었습니다. 그 한 글자 차이를 변판서는 알아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슬과 시묵의 혼례날이 왔어요. 세도가 집안의 혼례답게 그날의 혼례식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매화골 어기부터 꽃이 달렸고 변판서 댁 마당에는 하동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례상 맞은편에 양가 혼주 자리가 없었어요. 원래 혼례에는 신랑 쪽 어른과 신부 쪽 어른이 각각 앉는 자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리 대신 혼례식 한가운데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 변판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쪽 아버지도 변판서, 신부 쪽 아버지도 변판서였어요. 변판서는 앉아서 이슬과 시묵이 혼례를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슬이 고운 한복을 입고 걸어 들어올 때, 시묵이 단단한 눈빛으로 그 옆에 섰을 때, 두 사람이 맞절을 할 때, 변판서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혼례가 끝날 무렵 변판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내 아들과 딸이 동시에 혼례를 올리다니. 이런 경사가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옆에 있던 하인이 눈물을 훔쳤어요. 혼례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당에 시묵과 이슬 둘이 남았어요.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슬이 말했어요. 10년을 기다렸네요. 시묵이 대답했습니다. 3650일이었소. 이슬이 잠깐 시묵을 봤어요. 세고 있었어요? 매일. 이슬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어요. 시묵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변판서 댁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매화골 장터 어기, 봉이 주막에서 봉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봉이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찰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봉이가 하나하나 받아두고 맡아뒀던 것들이었어요. 봉이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작게 웃었어요. 느티나무 아래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뒤로 이슬과 시묵은 단천에서 살았습니다. 시묵은 단천현 원님으로서 고을을 다스렸어요. 세금을 공평하게 매기고 억울한 백성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이슬은 그 옆에서 서찰을 쓰고 장부를 읽었어요. 아버지가 금했던 글이었는데 단천에서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봉이는 매화골 장터에서 여전히 주막을 운영했어요. 가끔씩 단천에서 서찰이 왔습니다. 봉이는 받아서 읽고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서랍은 점점 두툼해졌습니다. 이야기 속 변판서는 딸 이슬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슬에게 그 사랑은 때로 담장이 되었고 때로 자물쇠가 되었어요. 사랑이란 것이 참 어려운가 봅니다. 넘쳐도 상처가 되고 모자라도 상처가 되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변판서가 결국 빗속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체면도 벼슬도 위엄도 다 벗어던지고 그냥 달렸어요. 그 달리는 발걸음 하나가 10마디 말보다 이슬에게 깊이 닿았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담아만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슬의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충분히 전해지니까요. 소중한 분들 곁에서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찰 한 장에 모든 걸 담아 기다렸어요.
그 답을 먹물 같은 밤 먹물 같은 밤 번져도 번져도 지워지지 않아 손끝에 남은 그 자국처럼 당신도 지워지지 않아 어두운 곳에 혼자 누워 아버지 발소리를 들었어요 늦었어도 괜찮아요 늦었어도 괜찮아요 살아있어서 여기 있어요 먹물 같은 밤 먹물 같은 밤 이제는 그 밤이 고마워요 어두웠던